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에너지 준위 단원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불빛의 스펙트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일단 여러분들 스펙트럼이 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빛이 파장에 따라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쫙 여러 개의 빛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렇게 펼쳐지는 색깔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처럼 빨간색부터 뭐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빨주노초, 파남보가 띄엄띄엄 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보통 햇빛이나 백열 등에서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할 때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다들 실험해 보셨죠? 분광기라는 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제 분광기가 안에 프리즘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파장별로 빛을 이렇게 쫙 빛이 펼쳐진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분광기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열등이 요즘에는 잘 없는데, 그 전구 중에 주황색 빛이 나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옛날에는 화장실 전구를 이런 걸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화장실 전구조차도 LED를 많이 쓰기는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필라멘트 있는 이런 전구인데 엄청 뜨겁습니다. 참고로 손 대면 완전 손 화상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백열등이나 햇빛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반면 선 스펙트럼. 자,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인데요. 기체 방정관의 빛.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수행평가도 하시고 실험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특정 파장의 빛만 불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스펙트럼, 이 분광기 분석하는 게 그 화학 같은 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화학에서 이 분광기를 사용해서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원소마다, 그러니까 각 원소마다 그 원소에서 나오는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튬은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여기 빨간색이 조금 짙게 나오죠. 주황색이 있고, 여기 옅은 초록색, 뭐 파란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트륨은 여기 노란색이 아주 짙게 있고, 그다음 연하게, 여기 살짝 연하게 좀 보이죠. 그다음에 구리는 뭐 노랑, 초록, 네 가지 초록, 조금 다른 초록색, 파랑, 보라. 스트론튬은 와 굉장히 많죠.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그 물질마다 이 고유의 이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이게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화학 같은 데서 어떤 물질이 무슨 원소로 이루어져 있나 이런 거를 관찰할 때 이 스펙트럼 관찰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원소를 불꽃에 넣어서 색깔을 관찰하는 거를 우리가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다 실험을 하셨을 겁니다. 뭐 나트륨은 노란색, 리튬은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 뭐 이런 불꽃이 나오는데, 그 불꽃 색깔이 나오는 이유도 요 선 스펙트럼이 합쳐져서 불꽃색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각 원소의 불꽃들은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분석하면 그 빛을 내는 원소의 종류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꽃색이 노란색인 나트륨은 여기 보니까
여기 안 그래도 보니까 이 노란색이 제일 진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노란색 선 스펙트럼이 강하게 나타나고, 불꽃색이 청록색인 구리는 여기 보면 노랑, 초록, 파랑색의 선 스펙트럼이 주로 나타나고, 이게 섞이다 보니까 청록색의 불꽃색을 또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해보셨을 때 리튬이랑 스트론튬이 둘 다 빨간색이거든요. 둘 다 불꽃색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 불꽃 반응만으로는 요 리튬이냐 스트론튬이냐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지우면 리튬은 요 첫 번째 그림처럼 빨간색 아주 진하게, 그다음 주황색 꽤 강하게,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 나오는 반면 스트론튬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 스펙트럼이 나오죠. 확연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원자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원자라는 게 있냐 없냐, 그래서 원자라는 걸 처음 생각해낸 돌턴이라는 사람은 원자는 이런 돌덩이일 것이다, 쪼개지지 않는 돌덩이, 돌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 뒤에 J.J.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 원자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여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전자가 요 안에 있는 건 확실해. 그래서 아마 이런 데다가 전자가 콕콕 머핀에 건포도 박혀 있듯이 박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라는, 여기 나오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뭘 발견했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원자 가운데 굉장히 부피는 작지만 굉장히 무거운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빙빙 돌고 있다는 걸 이 러더퍼드 실험을 통해서 그런 모형을 또 제시를 합니다. 태양계 모형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어라는 사람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이제 어쨌든 가운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궤도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궤도가 여기여도 되고, 이거보다 좀 안쪽이어도 되고, 이거보다 더 안쪽이나 더 바깥쪽이어도 되고, 그 사이도 되고. 네, 그래서 여기든 어느 궤도를 가지든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어란 사람이 이 수소 원자에서 스펙트럼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 수소 원자에서 선 스펙트럼이 왜 관찰되냐면,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건 결국 빛이잖아요. 빛인데 이게 왜 관찰되냐면,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거든요, 에너지 값이. 근데 이 에너지 값, 전자가 이렇게 어떨 때는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갈 때도 있고, 또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안쪽으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던 전자가 바깥으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고, 바깥에 있는 전자가 안쪽으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반대로 방출을 합니다. 근데 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방출하냐? 빛으로, 빛 에너지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소의 선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은 수소 원자에서 이 전자가 어디서 얼만큼 이렇게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떨어졌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이 스펙트럼이 너무 띄엄띄엄 띄어져 있는 거예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더퍼드의 모형이 맞다면은 궤도가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서 떨어질 때, 뭐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서 떨어질 때 이것들이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응? 여기서 떨어진 것도 있고 좀 더 위에서 떨어진 거, 좀 더 위에서 떨어진 거, 그 사이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러더퍼드의 모형이 맞다면은. 근데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빨강색, 뭐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이렇게 띄엄띄엄 몇 개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보어가 알아냈어요. 이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들은 아무 궤도나 돌수가 없구나. 딱 정해진 특정 궤도에서만 머무를 수 있고, 뭐 1번 궤도가 있고 2번 궤도가 있고 3번 궤도가 있고 4번 궤도가 있어. 그럼 1번과 2번 사이에는 머무를 수가 없구나. 2번과 3번 사이에도 머무를 수가 없구나. 특정 이 몇 개의 정해진 궤도에서만 전자가 머무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스펙트럼의 값이 불연속적으로 요거 이렇게 띄엄띄엄 생기게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보어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조금 개량해가지고 러더퍼드 말대로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도는 건 맞는데 이 궤도가 매우 불연속적인 특정 값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원자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볼까요? 원자 속의 전자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하고 그 상태의 궤도에서는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 껍질에 있을 때는 빛을 방출 안 해. 근데 요 상태에서 하여튼 요 상태에서 요 상태, 요 상태에서 요 상태 이렇게 궤도가 바뀔 때만 빛이 방출되거나 흡수되거나 한다는 겁니다. 자,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할 때 이런 걸 전이라고 합니다.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가는 거를 두 궤도의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거나 또는 흡수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런 불연속적인 특정한 에너지 값만을 갖는데 이렇게 불연속적인 특정 값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양자화. 그러니까 이렇게 쩌쩌쩌 연속적이지 않고 뚝뚝뚝뚝 끊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고 이때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거든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위를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도는 그 궤도가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뭐 4번, 5번, 6번 쫙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궤도에서만 돌 수 있고 이 궤도와 궤도 사이에서는 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장 안쪽 궤도를 1번 궤도라고 그러고 그다음 2번 궤도, 3번 궤도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양자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n 값을. 그래서
양자수가 1인 궤도, 가장 안쪽 궤도, 그 다음에 2, 3, 4, 5, 6 쫙쫙쫙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n equal 1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n equal 2, 3 등등등에 있을 때는 이때를 들뜬 상태, 바닥 상태의 반대, 뭔가 들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또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바닥 상태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합니다. 물론 1번 껍질 말고 2번 껍질로 떨어질 때도 에너지를 방출을 하겠죠. 더 에너지의 크기는 작겠지만. 자,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네,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 2번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고, 들뜬 상태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선 스펙트럼이 어떤가, 실제로 그 값이 몇인가 이런 걸 보겠습니다.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거를 EN이라고 하는데, 이 n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는 에너지의 단위예요. 에너지의 단위, 아주 작은 단위. 원래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줄을 쓰죠, 줄. 근데 원자 수준에서는 이 줄이란 단위가 너무 큰 단위라서 원자 수준에서 다룰 때는 에너지의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아무튼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이고 n은 1, 2, 3, 4 주르륵 자연수입니다. 네. 그래서 요 값을 좀 대입을 해보면은 1번 껍질일 때는 이 마이너스 1분의 13.6이고 2번 껍질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3, 2의 제곱이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6이면 3.4죠. 그러니까 요 위에 여기로 표현을 하자면 요때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고 이때는 마이너스 3.4. 9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3.6 나누기 9 하면 46.5 0.5 정도 되네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5 일렉트론 볼트. 3번 껍질은 쭉쭉쭉쭉 가서 뭐 무한대 껍질이 무한대분의 13.6이니까 0이겠네요. 그래서 가장 무한대에서 0이고 가장 바닥 상태일 때는 마이너스 13.6이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띄엄띄엄 띄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자수가 m인 궤도에서 n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를 E 광자라고 하면은 이 광자는 EM-EN이고요. 거기다가 차이니까 절대값을 쓴 거고요. 근데 우리 그 광전효과 할 때 배웠던 식이 있죠? 광자의 에너지는 HF,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다.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 그 진동수가 달라지게 되고, 진동수가 달라지니까 파장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HF는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그 우리 파동의 속력식 있잖아요. F람다. V는 F람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V 대신에 빛의 속도 C를 넣으면 F 곱하기 람다. 그래서 빛의 진동수, 빛의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진동수 F는 람다분의 C 이렇게 되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람다분의 H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파장은 짧은 파장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추가로 나눠준 그 페이지를 조금 먼저 추가 자료를 먼저 좀 볼까요?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 네, 쫙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껍질 마이너스 13.6, 2번 껍질 마이너스 3.4, 3번 껍질 마이너스 1.51, 4, 5, 6, 7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어디에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크냐면 1번에서 2번 차이가 제일 커요. 2번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가 0이거든요. 여기까지 차이가 3.4고 1번부터 2번 차이가 9가 넘어요. 9.2인가? 10점이네. 10점이. 엄청 크죠? 그래서 1번 껍질과 2번 껍질 차이가 제일 크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다 보면 그때마다 빛을 방출하는데, 자, 가장 높은 에너지의 빛을 방출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무한대 껍질에서 요 1번 껍질로 떨어질 때가 가장 에너지가 크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무한대 껍질은 우리가 잘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경우를 봅시다.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 3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 4번에서 1번, 5번에서 1번으로, 6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를 봅시다. 이때는 요 1, 2번 사이 에너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의 빛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에너지가 크다는 건 E는 HF니까 진동수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의 빛은 진동수가 큰 자외선들입니다. 자, 자외선들이어서 여기 나름의 디테일이, 자외선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다 시커멓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자외선이어도 요 2번 껍질에서 떨어진 요 자외선이 파장이 제일 길죠.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제일 길고, 2, 3, 4, 5, 6번 껍질에서 떨어진 요 자외선이 좀 에너지가 요만큼으로 제일 크잖아. 여기서 2, 1. 그래서 파장은 가장 짧은 자외선이 나오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라이먼 계열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뭐냐? n이 양자수가 2, 3, 4, 5, 6, 7, 8, 2 이상일 때에서 1로 떨어질 때, 1인 궤도로 떨어질 때 이런 거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 방출되는 빛은 자외선 영역의 빛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은 n이 양자수가 3 이상인 궤도에서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이할 때입니다. 그래서 3에서 2, 요거죠? 여기 빨간색 빛이 나오네요. 그럼 4에서 2, 초록색 빛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5에서 2, 요거죠? 5번에서 2번, 파란색 빛이 나오고, 6에서 2, 보라색 빛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무한대에서 2번으로 할 때, 이때는 그러니까 대부분 가시광선인데 요 마지막 요것만 자외선이긴 하네요. 자, 어쨌든 요 스펙트럼을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발머 계열 스펙트럼은 3번 이상인 양자수에서 2번 양자수로 전이할 때 일어나는 영역이고, 대부분 가시광선입니다. 대부분 가시광선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이상에서 3번으로 껍질 3번 양자수로 떨어질 때, 그래서 요건 4에서 3이 될 때, 그 다음에 요거 5에서 3이 될 때, 6에서 3이 될 때, 이때는 에너지가 작은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진동수는 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 중에 뭐가 제일 크나요? 네, 진동수는 라이먼 계열이 제일 크죠. 그 다음이 발머, 그 다음이 파시엔 계열이 제일 진동수가 작습니다. 근데 진동수 대신에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E는 HF잖아. 진동수랑 에너지가 비례하잖아. 그래서 진동수나 에너지는 라이먼 계열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발머, 세 번째가 파시엔이고요. 파장은 반대죠. C는 F 람다인데 이 빛의 속력이 정해져 있으니까 F가 클수록 람다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파장은 반대로 파시엔 계열이 제일 파장이 길고 적외선, 그 다음이 발머 계열. 발머 계열 중에서도 빨강색이 제일 길죠. 보라색이 제일 짧고, 그 다음에 라이먼 계열은 보라색보다 더 짧은 자외선 파장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요 실험 결과를 보고 보어가 역으로 이런 모형을 만든 겁니다. 이럴 거야, 수소 원자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성공했는데요. 근데 또 한계도 있습니다. 무엇이 한계냐? 수소 원자보다 전자의 수가 더 많은 다른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수가 더 많은 게 뭐가 있지? 수소는 전자가 하나잖아. 근데 헬륨은 2개고 뭐 리튬은 3개고 이렇잖아요. 근데 헬륨, 리튬부터 이미 그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이 이 보어 모형이랑 좀 완벽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된 궤도에서는 빛을 방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못했고, 전자가 전이할 때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히는 몰라도 괜찮지만, 원래 이 전하를 띈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잖아요. 이 원운동도 가속 운동인데, 이러면 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자체가 가속 운동하는 것으로부터 원래 전자기파, 빛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특정 궤도에서는, 안정된 궤도에서는. 근데 왜 안 일어나지? 전자기적으로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데 이거를 보어 원자 모형은 설명을 못했어요. 뭐 하여튼 그렇다, 결과가 그렇다 이거고. 자, 그래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아주 많은 것들을 설명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나온 게 현대의 원자 모형이고요. 현대의 원자 모형은 전자의 위치나 그 속도를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전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을 거야,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로 나타내면서 확률이 높은 곳, 전자가 지금 여기 있을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은 이렇게 밝게 표현을 하고, 확률이 낮다, 여기는 지금 있을 확률이 낮다, 이런 데는 어둡게 이렇게 표시를 한 게 현대의 원자 모형이고, 이거를 오비탈이라고도 하고, 특정한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을 계산하여 그 확률 분포를 점으로 찍어서 구름처럼 표시하기 때문에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실제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디 있는지 확률은 알 수 있는데, 그 확률을 이렇게 명암으로 표시를 했더니 이렇게 그 모양이 약간 구름 모양처럼 돼서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